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9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196회를 맞이했는데요. 우리 새가 날아든다의 유일한 비정치 팟캐스트 쇼양 프로그램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자, 한 주 동안 또 어떤 이슈를 또 경험했는지 또 들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저는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고요. 자, 제 옆에는 저번 주에 한 주 빠지셨죠. 우리 새롭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온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사춘기입니다. 네.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아니 어깨가 더 이렇게 힘이 빵빵해진 것 같아요. 네, 오늘 발급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했어요? 네. 또 이사도 가셨잖아, 이사. 네, 이사를 갔더니 뭐 네. 구조를 모르겠어요. 요즘 아파트는 아파트 안에 카페가 있어요. 그 동 안에? 큰 커피숍이 있어서 대구 뭐 하면 관리비로 청구가 되고 그래요. 얼마야 한 잔에? 1,000원짜리도 있고 되게 싸요. 좋은 아파트네요. 아파트 내에 이렇게 커피숍이 있어요? 네, 굉장히 큰 뭐 요즘에 네. 게스트하우스 이런 게 있어서 게스트하우스 있는. 그런 그런 것도 말로 있어요? 누가 오면 네. 옛날엔 집에서 뭐 하고 자고 가 뭐 네. 집안 사람 싫어하고 뭐 네. 와이프 죽으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게스트하우스 재우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럼 또 관리비에다 또 청구되는 거예요? 그래. 네, 되게 싸요. 제가 게스트하우스에서 몇 번 잡았습니다. 무슨 뜻이야? 아니 이게 너무 정이 없어진 것 같아. 맞아요. 그게 뭐야? 아니 옛날에 에스키모드로 좀 와이프까지 보면 이게 무슨 집에서도 못 자게 하고 이제 집에 와서 게스트로 잡아도 네. 게스트하우스가 편합니다. 그래요? 아니 집에 와서 좀 이렇게 내 옷도 입고 이불도 꺼내고 네. 뭐 서로 토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 눈치도 보고 하면서 정이 쌓이는 거지. 이건 뭐 별로야. 예전에 그냥 뭐 수영장 있는 아파트 정도면 되게 좋은 데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뛰어넘네요 요즘 아파트들은. 그런 카페에서 아줌마들 맨날 싸우잖아요. 이제 거기서 맨날 소문 돌고. 그럼 나누고. 예. 벌써부터 서명해라 뭐 과천시장 쫓아낸다 그러면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부러웠던 게 이제 딱 나가려고 하면 갈게 하면 잠깐만 있어봐 엘리베이터 잡아준다고 자기네 저기 방에서 눌러야 그를 엘리베이터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야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제가 예전에 살았던 아파트는 그 온도 조절 난방 장치가 어디 있냐면은 그 싱크대 밑에 있어요. 이 돌리는 거 있어요. 돌리는 거 프로페달. 그러니까 눈금으로 수치로 하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거. 근데 그런 아파트도 엄청 올랐다고 하더라고 저번 작년인가? 놀랬어요. 좀 신세계를 경험하고 계신 우리 오사춘기님 함께하고 계시고 그 옆에는 우리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마차님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별일 없어서요. 네네. 야수님 얘기를 빨리 듣고 싶네요. 야수님 얘기 바로 넘어갈까요? 네. 요즘 다이어트로 자신감이 부쩍 상승하시면서 패션 감각까지도 한층 더 업되고 계신 우리 야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좀 계속 다이어트 몰아가고 계신가요? 제가 다이어트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냥 계속 맞아. 뭐 운동할까 하고. 아니 목표가 그게 잘 아니니까 있어요. 더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선생님 손도 예뻐졌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손도 되게 예뻐진 거예요. 손을 예전부터 이보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피아노 치는 손이라고. 아니 어금니도 예뻐지셨어요. 살 빠지니까 어금니까지 달라 보이고. 먼저 대가리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모든 게 좋아 보여. 나도 누가 살 좀 빠졌다 그러면 맨날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뺐어? 그러면 이제 최근에 만난 분은 이제 그거 뭐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고 운동을 한대요. 굶으면 빠지던데 이러는 거 그냥 해서 너무 단순한 거라서 아니 안 힘들어 했더니 괜찮아요? 오래 하면 괜찮아요? 그러면서 한 6개월인가 해가지고 한 10몇 킬로 빼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먹는 건 철저하게 먹습니다. 네. 하루에 한 끼는 무조건 고기를 먹고 그러니까 치킨이나 고기나 야. 뭐든 족발이든 건강 다이어트. 네, 먹고 싶은 건 꼭 먹습니다. 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뭐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날씨가 갑자기 막 더워지고 그랬는데 아마 또 여러분들도 이제 슬슬 이제 막 이제 뭐 에어컨 트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저는 아직 틀 수는 없습니다. 에어컨이 올해는 에어컨과의 싸움이에요. 설치 안 하려고 진짜로 또 시작이야. 에어컨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빨리 얘기하죠. 왜? 에어컨 그거 다 버렸어요. 두 대 있는 거.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자체를 꺼내 더 짜증나니까. 맞아. 하지 그 말라고. 생각을 못했지. 그냥 줘버렸어 그냥. 진짜로. 갖고 우리가 왜냐면 집이 넓은데 또 켜도 이게 감당도 안 되고 그래서 집이 너무 넓으니까 이런 게 단점이더라. 그래서 올여름은 그냥 이열치열이다. 너무 더워서 모텔 가서 자면 이제 그게 전기세가 아니. 더 나와. 나름 이제 샤워 딱 하고 선풍기 딱 틀어놓고 그러고 자면 아직까지는 시원했었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2달만 견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에어컨 없다고 절대 에어컨 없는 분들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다 옛날 분들은 없이 잘 살았어. 그렇지.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요즘 또 한참 또 막 백신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꼭 백신 꼭 주사 백신도 있지만은 또 인생의 백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뭔가 경험했을 때 나중에 어떤 더 큰 고통을 당할 때 예방이 되는 거. 예. 뭔가 뭐 어렸을 때 했던 작은 경험이 나중에는 이게 도움이 되던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백신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순서 한번 정해볼까요? 자, 최첨단 추첨 시스템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 준비되어 있었네요. 자, 자, 우리 그러니까 한번 숫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아, 표시를 했습니다. 오사충님이 얼굴을 보니까 자꾸 그 에어컨만 생각이 나네. 화가 나네. 화가 나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사람 화나게 하지 말라고. 나는 에어컨 안 켜. 나 풀매트를 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잘 때 깔고 자는 거. 예, 너무 좋아요. 저 에어컨 바람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거 좀 한번 뭐 샀는지는 한번 보내주세요. 예. 자, 이거 뭐 시꺼먼 거 하나 있는 거. 예, 1. 1번이에요? 예. 오케이. 제가 2번. 제가 그래. 2번. 제가 4번입니다. 4번. 네, 오랜만에 나와서 박사님 4번. 3번이고요. 자,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의 백신. 요즘에 이제 진짜 이 백신 얘기가 예전에는 잘 안 들렸는데 가끔씩 이제 뭐 어른들 중에서 이제 뭐 맞으신다라는 분 가끔씩 이제 들리고 했었는데 내 주변에서도 이제는 백신을 맞는다라고 하는 분도 많아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리마리오 선배님도 맞았더라고요. 리마리오, 예. 리마리오입니다. 하면서 마주 받고 오셨어요. 소식입니다. 예. 리마리오 형도 맞았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누구 이제 술 약속 잡으려고 하니까 요번 주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요번 주는 자기가 백신을 맞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보시죠. 뭐 이런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백신 맞는 이제 제 또래에 있는 분들이 은근히 점점 늘어나고 있는. 특히 30대까지는 네. 얀센 백신 100만 명 맞잖아요. 그분들이 되게 많죠, 생각보다. 김일희 씨 아직 안 맞았어요? 저는 아직 안 맞았죠. 저 여기 맞으신 분들이 그러면은 다 맞았나요? 예. 다 맞았어요? 저는 못 맞았어요. 그날 맞으러 가려고 하다가 일이 생겨서 맞았고 예, 뭐 두 분 맞으셨고. 예. 자, 그럼 50% 맞았으니까는 어쨌든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괜찮은 거 아니야, 그죠? 예. 50% 맞았으니까. 자,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도 이제 막 맞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나 봐요. 어른들끼리도 자기 친하신 분들이 맞아가지고 괜찮으면 되게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아마 요번 주에 이제 맞으시려고 하고 있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제가 이제 인생의 백신이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진짜 이 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도 어디 조금 고장 나면 되게 민감하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지 막 유튜브를 엄청 봐요. 갖고 뭐가 문제인지를 막 찾아. 지금도 자동차가 이제 이 뭐가 딱 물려가진 느낌이 안 들고 RPM만 막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지? 하면서 지금 뭘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 찾아냈어. 그래서 그것도 조만간 할 건데 이제 내 몸으로 딱 왔을 때 제가 계속 자고 일어나면 오른쪽 팔이 계속 저린 거예요. 이상하다. 나 담배도 끊었는데 이제 담배도 끊었단 말이에요. 내가 네. 지금 팔 저리고 그래서 그 중간에 깨고 그래갖고 4개월 전인가 이제 담배를 끊고 지금까지 안 피우고 있단 말이에요. 훌륭합니다. 금연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도 이제 담배도 끊었는데도 계속 팔이 저려. 왜 그러지? 그리고 일어날 때 앉았다 일어날 때 하고 일어나요.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돼.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때 그 리마리오 선배님하고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요즘에 좀 그렇다 그랬더니 야, 그거 내가 알기로는 목 디스크가 와도 그럴 수가 있어. 그러는 맞아, 거예요. 목 디스크. 그래서 그래요? 하고 나서 이제 목 디스크 증세를 막 봤어요. 봤더니 나랑 너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어깨부터 해서 저는 오른쪽 팔이 많이 저렸거든요. 손가락까지 오는데. 손가락까지는 아직 안 갔는데 오른쪽 팔이 저려요. 그리고 그다음에 앉았다 일어날 때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걸을 때 기운이 없고 뭔가 그 정도면 병원 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자. 저는 어렸을 때 병원 안 가던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료는 의사에게 네. 왜 진료를 유튜브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진료는 의사한테 물어봐야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때 가야 된단 말이야. 어느 정도 확신이 그러니까 있을 그 때. 확신은 의사가 줘야 되는 거지. 내 확신을 갖고 의사한테 하냐고. 이리 씨도 병원 안 가는 거에 대한 그게 있어요. 저도 잘안 절대 가요. 병원 안 가고.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아니 10배 넣고는 저 약도 안 그러니까 먹어요. 약간 몸이 내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제일 먼저 의사한테 물어봐야지. 근데 우리 어머니가 네. 지금 저기
요실금인 줄 알고 요실금 약을 한 4, 5년을 드셨는데 반감염이었어요. 어떡해. 그러니까 의사들도 오진을 엄청나게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의사들이라고 해도.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죠. 오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의사한테 찾아가서 진료받는 게 그렇죠. 제일 안전하죠. 근데 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의사가 얘기했을 때 이 자식이 슈킹을 하려고 하는구나. 아니면은 뭔가 나를 위한 아니, 진정한 아니 우리나라의 보상을 주는구나. 의료보험 시스템이 엄청 잘 돼 네네네네. 있어가지고 오진을 하거나 과잉 진료를 하잖아요. 네. 그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싹 다 다시 돌려줍니다. 근데 뭐 나 네. 같은 사람한테까지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단 나도 약간 내 나름대로의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의사가 앞에서 막 물어보면 당황을 해 내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하잖아. 그 증상에 대해서. 근데 이걸 먼저 보고 있으면 나에 대해 좀 알 수가 있어서 그래서 쭉 보니까 나랑 증세가 똑같아. 오른쪽 팔이 어깨나 이게 결린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소화불량 얘기도 있고요. 그 자다가 아파서 깬다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 저리고 그다음에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 되게 힘든 거예요. 어디가 누웠다가 일어날 힘들어요, 때랑. 근데? 그래서 야 이거 왜 그러지 하다가 이제 목 디스크인가 보다 하고선 이제 목 디스크 관련된 거 이제 운동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디스크는 이제 수술을 하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수술 허리 때문에 개그맨 중에서도 한 친구가 있는데 한 두세 번 했는데도 지금도 안 좋아요. 디스크 수술 받고 나서. 그래서 이거 웬만하면 운동으로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운동으로 안 되면 수술이지 사람들은 수술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단까지 다 내렸네. 네. 그래서 일단 운동으로 내가 먼저 고쳐보자 해갖고 근데 의외로 목 디스크 운동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영상을 보니까 이 수박으로 비교를 해주더라. 수박 큰 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들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렇게 딱 세워서 들면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수박이 무거워도. 근데 목 디스크라는 건 목이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이게 팔이 막 떨리거든. 수박 들고 있으면 이렇게. 알죠? 이거와 똑같다는 거야. 우리가 거북목처럼 목이 앞으로 딱 나가 있으면 이 목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려면 이제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야. 원래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약간 그 일진 애들 있죠. 일진 껌 씹고 고개 들고 쳐들고 다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 목 디스크 안 와. 학교 다닐 때도. 윤석열은 절대 안 오죠. 안 오죠. 네. 목 디스크 절대 안 오는 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고개 딱 들고 다니는 친구들은 목 디스크는 안 와. 거북목은 안 돼. 그런 친구들이 엉덩이에 종기가 생기죠. 그래서 엉덩이 종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그게 있어요. 얘네가 원하는 그 목 디스크 체조가 있어요. 갖고 이제 목을 뒤로 주로 넘기는 게 많더라고. 이렇게 목 딱 펴서 이렇게 가운데 중심 잡고 내리지 말고 이렇게 해서 뒤로 보내는 거 위주로 많이 하라고 그랬고 요거랑 그다음에 도리도리 이거 이게 최고 좋다니까 도리도리 이거. 네. 그래서 이거 그 건강에 좋다고 애기들한테 많이 시키잖아요. 그치 어렸을 때부터 애기들 어렸을 때부터 목 디스크 예방하기 위해 하는 거다. 도리도리 꼭 시키세요. 그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거 하다가 또 이제 누워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 예전에 TV에서 보긴 봤는데 이렇게 그 동물처럼 네 발로 걸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척추랑 목에 엄청 좋은 거예요. 보니까 눕게 되면은 네 발로 딱 걷게 되면은 목이 들려요. 동물들처럼 목이 딱 들려가지고 하는 김에 방바닥도 좀 닦고.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이거다. TV 볼 때 앞으로 이게 동물처럼 보면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늘 집에 TV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자세로 보면 고개가 들려. 그러면 목 디스크 운동도 되고 야, 말은 된다. 말 되죠. 네. 밥도 그렇게 먹고. 앞으로 이렇게 넷플릭스 볼 때도 이렇게 딱 동물처럼 이렇게 1시간씩만 보면은 이게 낫는 거예요. 아니, 틀린 말 아니에요. 그래서 포유류의 그 자세를 하는 게 그래서 포유류는 치질이 안 걸리잖아요. 치질이 안 걸려요. 인간만 걸려요. 술을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인간만 술을 안 걸려요. 먹어서 치질 안 걸리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 항문이 밑에 있잖아,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랜다. 우리나라 인간은. 사람들은 안 된다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그 동물들은 치질 자체가 없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자세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잘 때 이제 그 목 여기다 딱 대는 게 있어요. 잘 때도 이 목을 제끼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경추, 맞아, 경추베개. 베개 이런 게 왜 사람들이 사는지도 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추베개를 잘못 해갖고 거꾸로 비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래잖아요. 그치 모양상으로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네. 둥글고 튀어나온 부분이 목 뒤로 딱 목에 가야 가야 돼. 받쳐줘야 되는데 돼. 그래서 이제껏 반대로 되고. 목이 이렇게 열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갖고 여기가 아까 C자 D 목이 C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C가 돼야지 건강한 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휘어졌잖아요. C처럼. 그래서 목이 이렇게 있어도 이게 탁 탄력을 버틴다 네. 이건데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결국 이유가 봤더니 제가
예전에는 밖에 돌아다니면서 막 뭐 아이디어 검사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다니니까 사실 핸드폰을 그렇게 오래 안 봤거든요. 요즘에 이제 주식하면서 너무 많이 본 거야.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이걸 너무 많이 한 거 이렇게 고개 이렇게 숙이면서 그렇구나. 그거 진짜 안 좋아. 목에 무리가 온 거예요. 막 몇 시간씩 보니까 그 몇 프로 오르지도 않는 거를 계속 언제 오르지 모르니까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목에 무리가 와가지고 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왜냐면 이게 파리절이니까 제가 그동안 엄한 진료를 한 거예요. 괜히 담배를 끊고 이 혈액순환 그래도 담배는 끊어야지. 그래도 모르서 좋은 점은 그거 모르고서는 담배 끊은 거야 실수로 담배를 끊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이게 파리절이고 이런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목 디스크로 올 수 있다라는 거 요것만 알아도 되게 그다음에 소화불량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갑자기 파리절이고 이런 분들은 엄한 거 진료받지 마시고 목 디스크 관련된 걸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하고 자니까 딱 일어나는데 달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아니, 예전에 근데 나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고쳤었다니까. 목 디스크 와가지고 이게 나중엔 손가락까지 왔어. 그리고 이게 절절한 것 때문에 그게 한 번 오면은 자다가 깨는 거예요. 그 느낌 네, 때문에. 그 정도로 아팠어.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목 디스크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걸 알고 계셔야지 괜히 모르고 있다가 엄한데 침 맞고 뭐 이래봤자 안 돼. 그러니까 원인은 목이란 말이야, 목. 그래서 이거를 내가 왜 백신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도 왜냐면은 만약에 마리오 형이 이 얘기를 딱 안 해줬으면은 계속 왜 그러지 하면서 막 엄한 것만 하고 다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그게 거안 확실히 본인이 인지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운동하기 시작하면 네. 돌아와. 그래서 저는 제 옆에 앉았던 동료가 직접 그 목 디스크 하는 것도 봤거든요. 네. 근데 병문안을 갔는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수술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 근데 그 수술 목 디스크 수술을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 그걸 보고 나서 열심히 운동해야겠다 이 생각을 진짜 했다니까. 이거 뒤를 째가지고 째가지고 이렇게 끄내. 보여줘 이렇게. 그 눌려져 있는 그걸 뺀다니까. 1번 트랙 아니네. 2번 트랙. 우리 그 6개 체인지 하는 거 있잖아요. 자동차에 알죠? CD 6개 돌리는 것처럼. 여기도 여기 우리가 뼈가 6개, 7개 있는데 거기 사이에 근데 그거 있잖아요. 보고 난 다음에 열심히 운동해서 저도 그렇게 벗어났어. 근데 우리가 허리나 목에 대해서 그 어떤 잠깐 이미지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게 이제 교과서에서 보면 이제 뼈와 뼈끼리 붙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 몸이 이제 뼈로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뼈의 힘으로 서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디스크가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디스크보다 중요한 게 그 뼈를 붙잡고 있는 근육들이 있잖아요. 그 근육들이 건강해지면 맞아요. 디스크가 받는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맞아. 이게 서로 상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디스크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디스크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 그 운동밖에 없네.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김종국 씨가 그 척추측만증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 때문에 운동을 하다가 지금 근육괴물이 됐는데 그러니까 김종국 씨가 계속 주장하는 바가 그거예요. 척추는 절대 혼자 서지 않는다. 근육이 세워주는 거지 척추 맞아요. 혼자 서는 게 아니다. 맞아. 그래서 운동밖에 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유명한 트레이너 분도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도 허리 디스크였는데 그것 때문에 운동을 했다 그랬었어요. 그 허리 옆에 근육을 키워주면 낫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근육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헬스 트레이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일단 건강이 최고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에 대한 얘기 제가 최근에 알아낸 거 임상 실험을 통해서 제가 아주 뭐 엄청나게 고통도 다 받고 그다음에 삼상으로 한 거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TV 볼 때 이제 네 발로 앉아서 보는 것만 이제 임상 실험 끝나면 끝나요. 부작용으로 눈이 커질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이제 그거 또 여러분들 한번 제가 백신을 알려드린 거고 체육에서 다 반대로 하면 다 좋다고 그래요. 반대로요? 예, 그러니까 걷지 말고 뛰고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걷고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네. 약수터에서 네, 거꾸로 직립에 거꾸로 매달리고 말 그대로 아까 같이 동물같이 엎드리고 반대로 쳐다보고 이걸 체육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래서 오래 누워있는 사람이 뭐가 안 좋냐면 근손실이 발생을 해요. 근손실은 일주일만 누워있잖아요. 시체같이 다 없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백신 맞으라고 목 디스크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제가 이제 몇 개 알려드렸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또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체조 같은 거 되게 간단해.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서 어른들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엄마도
며칠 전에 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 혹시 모르니까 뭐 괜찮냐고 제가 좀 테스트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괜찮더라고. 왜냐면 그렇게 막 핸드폰을 뚫어지게 안 보니까 오히려 괜찮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요즘에 이제 20, 30대들 지금 코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아마 주식하고 코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죠. 그리고 핸드폰으로 맨날 카톡하고 뭐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번 요거 테스트 해보면은 아마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꼭 해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건강에 대한 백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저는 뭐 정치 얘기를 그렇게 많이는 안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한번 이 백신이 되게 중요한 백신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당대표까지 가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갈 정도의 사건이었구나,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대 남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준석이 했던 건 페미드라고 그러니까 언제나 한 것밖에 없어요. 토론 프로 나가서 토론해주고 20대 남자들에 대해서 좀 옹호해주고 이게 다였는데 그렇다고 이준석이 20대 남자들을 위한 모든 시스템을 바꿔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토론만 했을 뿐이야. 그쵸. 야, 20대 남자들 니들 힘들지? 내가 싸워 죽겠는데 이준석은 이미 우리 남자들 사이에서도 엄친아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이준석한테 약간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 근데 이게 당대표까지 갈 정도의 사건이었나 봤을 때 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개인적으로는. 야, 이거 엄청난 센세이션이다, 이거. 그리고 코인도 잘하고. 그래서 아니 당대표가 나 코인으로 6억 벌었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6억이라고 확실히 밝히지 않았는데 6억으로 추정할 10억 뿐이죠. 이하라고 그래요? 참. 예. 그리고 나경원하고 그 배틀 같은 거 하는데 나경원 한숨 푹푹 쉬는데 정말 통쾌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잘하더라고. 말싸움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딱 뭐 했을 때 뭐 딱 질문하면 바로 맞받아치고 이걸 너무 잘해서 페미 쪽 분들하고 이렇게 토론 프로 나와가지고 할 때도 되게 시원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대 남자들이 이준석을 좋아한 것까지는 알았는데 이게 과연 그 젊은 정치인을 당대표 만들어줄 정도의 사건이었나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걸 봤을 때 쉽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까지 이겨버릴 정도였나 했을 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백신이 돼야 된다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도 이런 인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김일희 씨? 내가 하면 좋지만은 좀 왜 국회의원이 많고 정치인이 많은데 꼭 페미랑 싸워주는 사람이 왜 이준석밖에 없다고 생각할까? 더 시원하게 싸워주는 사람이 민주당에도 젊은 의원 중에 누가 있다면 이쪽에도 지지를 할 텐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제가 봤을 때 남자들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에는 여자라고 뭐 공부도 못하게 하고 여자분들이 운전한다고 막 남자분들이 화내고 막 이럴 때가 있었다면 정말 옛날 얘기지만 지금 근데 뭐 공무원 시험 보지 말라고 하는 것도 없고 다 거의 공평하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근데 오히려 그 능력으로 순서를 매기면 그 누구도 불만을 안 갖는데 남자 5명, 여자 5명으로 하는 순간부터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꼭 그게 필요한 분야도 있지만 이제 이미 뭐 정치권에 들어가는 여성분들 중에서 그렇게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뭐 옛날에 뭐 임춘혜 선수처럼 뭐 라면만 먹고 정치했어야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어느 정도 다 어렸을 때 갑질하고 다 크신 분들이에요. 대부분들은 좋은 집안에 좋은 환경에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혜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지. 이미 그분들은 이미 기득권있는 거기서도 또 여성이니까 또 혜택을 달라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불만들이 남자들 사이에 터져 나가는 거고. 그리고 자꾸 그러니까 남녀로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사건까지 자꾸 벌어지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미스 코리아 대회 있잖아요. 그럼 남자들도 그럼 왜 잘생긴 남자 대회는 없어? 하고 그런 대회도 만들어 달라고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평등을 따지다 보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미손이야. 고무장갑 마미손인데 요즘에 설거지 아빠들도 하잖아요. 불매운동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바빠서 왜 안 하냐고 막 불매운동 들어가고 남자는 설거지 안 하냐 역차별이다 그러고 가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나는 그냥 능력으로 하면 되지. 이제는 그렇게 무슨 여자라고 차별받고 남자라 이거는 좀 지났다. 예전하고는 이미 지금 성비도 이미 여자가 더 많고 여자분들도 더 오히려 똑똑하신 분들도 많아요. 이제 경쟁으로 해도 충분히 예전에 우리가 이제 스크린 커터제 같은 게 필요할 때가 있었죠. 예전에 잠깐 있었는데 이제 그 시기는 이제 지나갔다. 이게 재밌는 게 자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는 수컷이 한 10% 정도 많대요. 예. 그러니까는 여성이 100명 태어나면 남성이 110명 정도 태어나는 게 자연 상태래요. 그 이유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남자들이 바보짓으로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그렇게 진화를 했답니다. 아니 그 남자가 조금 더 많이 통계도 태어나게. 있어요. 청소년 그 배우잖아요. 네. 근데 자살 시도는 여자가 6배가 많고 그래요. 자살을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네. 게 남자가 4배가 많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자는 막 자살 시도만 해. 남자는 푹 진짜 하는 거예요. 네. 진짜. 그래서 지금 진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준석이 당대표까지 간 게 오히려 나 이게 좀 우리 저기 민주당 쪽에서도 백신으로 좀 삼아야 된다. 왜 그 20대들이 그 이준석을 당대표까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도 이게 별게 아니라고 또 넘어가기에는 제가 봤을 때 너무 큰 사건이 됐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젊은 의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동안 뭐 펼치지 못한 의원님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색깔을 좀 드러냈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 얘기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196회 두 번째 시간. 그 이번 주제는 인생의 백신입니다. 네. 그 앞 시간에 김일희 씨가 이제 저기 국민의힘 당 대표 네네네. 이준석 대표 선출된 거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이제 인사 조치를 한 게 원내 수석 대변인인가? 하여튼 그 초선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잖아요. 그거 잘 몰라요. 몰라요? 아, 네. 황보수요? 황보승이 네. 그 황보승이 의원이 어렸을 때 친구거든요. 어렸을 때 같이 이제 그 앞 학교에서 같이 다녔던 이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아침에 그 김호준의 뉴스공장에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화 인터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평이 아니라 내 목소리가 저렇게 들리는 건가? 부산 사투리. 그 사투리가 네. 그러니까 그게 뭔가 뭐 촌스럽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확실히 들리더라고요. 그 사투리가 저런 식으로 들리는구나. 나는 평소에 이제 방송하면서 내가 사투리 쓴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입을 딱 벌리는 순간 억양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구나 싶어서 이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나? 이제 와서? 어떻게 뭐 약을 먹어야 되나? 아니 그래서 부산 분들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생활을 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부산 분들의 특징은 이게 뭐냐면 서로 저거 어설픈 서로만 쓰지 말라고 서로가 서로를 막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때 이제 이리 씨가 그 인생의 백신이라는 주제를 딱 주는 순간 네. 내 인생에서 가장 크게 맞은 백신이 저는 그 영도라는 그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도는 섬이잖아요. 다리가 2개 붙어 있지만 지금은 3개 붙어 있죠. 다리가 내가 자랄 때는 2개의 다리가 붙어 있었지만 부산에 이제 부산 사람들 우리는 육지 사람이라고 불렀거든요. 제주도에서 부르듯이 부산에서 육지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부산 사람. 그러니까 거기 섬이니까. 우리는 영도 사람. 저 사람들은 부산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었는데 그 섬이라는 그 독특한 공간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특성이라는 게 일단 바람이 1년 내내 불잖아요. 네. 그 바닷바람. 네, 바닷바람은 낮은 낮바람, 밤에는 밤바람이 항상 불어요. 바다하고 육지의 온도 차이 때문에 그 바람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조금 바람이 심하게 분다 싶은 날은 정말 좀 이렇게 항상 머리가 이렇게 막 누워있을 정도로 되게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파도도 거칠고 이제 이런 환경에서 이제 놀다 보면 전반적으로 좀 거칠어요. 특히나 부산말이 굉장히 세잖아요. 부산 그 경상도 사투리가 굉장히 세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 남쪽 끝에 있는 그 섬에서의 그 부산 사투리라는 건 제가 나중에 이제 서울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투를 들어보면서 정말 세구나라고 느꼈는데 저는 서울 사람들이 싸운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싸우고 있다고 하는 거야. 서울말은 되게 부드러우니까 부드럽다 이거죠. 야 이 땅, 야 이 때,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좀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왜 화를 내냐고.
진짜 화내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부산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중국 사람 맞다고. 싸운다고. 왜 길에서 멀쩡한 사람들끼리 싸우냐고. 그러니까 그런 그 언어적 차이를 그러니까 그 서울에 생활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제일 처음 느꼈을 때가 군 생활할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도 험한 소리, 그러니까 막 좀 심한 욕을 많이 듣고 자라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무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좀 건달이다, 좀 싸움 좀 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입으로 먼저 이제 막 썰을 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공포심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하도 그걸 많이 어렸을 때 들어서 하도 그냥. 심한 사람들을 많이 봐놓으니까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아, 저 사람은 화가 많이 났구나. 아, 저 사람은 화가 난 척을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게 크게 도움이 됐던 게 군 생활할 때. 그러니까 이 훈련소에서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같이 가잖아요. 그 지역에서 자란 아이들이 신체 검사 같이 하고 그 비슷한 시기에 그 입대 날짜를 받아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한 부대 안에 절반 정도는 동네 친구들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로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한 소대 안에는 이제 그 동네 친구가 좀 드문데 뭐 중대끼리 대대끼리 모아놓으면 동네 친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대 부대원의 절반 정도가 이제 영도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영도 아이들이 욕도 안 무서워하지만 또 하나 특징이 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한테도 맞다가 피가 나잖아요. 뭐 특수부대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거기 뭐 부파 간첩부로 써야 중고등학교 될 것 때도 같은데. 맞다가 피가 나잖아요. 집에 가 끝이에요. 그냥 끝. 뭐 어떻게 조치가 없어요. 요즘은 집에 안 보낼 텐데 그때는 집으로 가라 그래.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다 보니까 뭐 군대에서 그 조교라고 합니까? 네, 조교. 빨간 모자 쓰신 분들 조교. 욕도 하고 얼차려 시키고 막 되게 괴롭히잖아요. 그냥 다 웃으면서 합니다. 막 재밌다 하면서 막 밥 맛있겠네 하면서 막 그러니까 조교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보이스카웃이야. 이거를 그렇지. 때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욕하고 얼차려밖에 없는데 욕하고 얼차려에 대해서 애들이 너무 내성이 강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우리끼리 훈련소에 있을 때는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자대 가서 이제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그 위압적인 어떤 노력에 대해서 쫄지 않는 게 많은 걸 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졸라 빠진 박서방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시작된 거죠. 너무 재밌었어요. 그 군생활이라는 전체 하나하나가. 한 번 더 갔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있잖아요. 무슨 그 사이코패스가 한 번 더 가십시오. 근데도 모두 힘든 상황만 얘기하면 너무 재밌었어요 하는 거 무서운 거 있죠. 알죠? 되게 힘든 상황인데도 전 너무 재밌었어요 할 때 그 무서움. 저 사람 무섭다 이게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제일 크게 공포심을 느꼈을 때가 그 화생방 훈련할 때. 그럼 무섭잖아요. 그거는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힘들지 않아? 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몸에서 오는 반응이 그러니까 누군가 때리거나 뭐 욕을 하거나 하는 거면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는데 이 화학물질이 몸에 들어오는 거는 내 반응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게 집회에서 맞는 체류탄보다 훨씬 체류탄이에요. 얼마나 세요? 그게 농도가 높죠. 똑같은 체류탄인데 그거는 이제 갇혀 있는 공간에서 군에서는 갇혀 있는 가둬놓고 공간에서 터지잖아. 이게 진하게 이제 맛보게 해주는 거죠. 거기에 있는 그 말 그대로 갈고리 같이 생긴 그 무슨 흡착 그거라면서 얼굴에 비비지 말라, 눈을 비비지 말라. 네. 그 원소 그 자체가 이렇게 생겼다고? 예, 이렇게 갈고리 같이 생겨갖고 여기에 막 눈을 비비거나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그걸 분석을 해보면 그게 체류탄이에요. 체류탄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예, 예, 그러니까 예. 체력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우리 그때 행군할 때가 그게 힘든데 정신적으로는 저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제 화생방. 그래요? 그나마 위로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근데 금방 끝나잖아. 화생방. 근데 이 괴로움 있으면 근데도 엄청 괴로운데 예. 이걸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도 이걸 하잖아. 그걸로 위로를 받는 거야. 저 자식도 이거 하겠지. 뭔지 알죠? 저 자식도 이거 다 하겠지 하면서 참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 영도라는 그 공간에서 그 처음에 배웠던 그 언어 세계가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살면서 되게 크게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인생에서 크게 이제 백신처럼 이제 작용했던 게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돈도 그렇지만 이 책도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 이게 원칙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적용되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는 이제 내가 재밌는 걸 막 읽지만 나중에는 자기 관심 분야가 생기고 관심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좀 전문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부족하지만 그나마 이제 자기 의견이 생길 정도의 이렇게 좀 다양한 책을 좀 한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책을 읽고 나면 그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방법론이 다른 분야에도 다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일 열심히 읽었던 책이 이제 그 세계사, 특히 로마사하고 그 심리학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뭐 프로이트 심리학, 융 심리학, 그 아들러 심리학 이런 책들을 거의 한 서너 번씩 다 돌려봤었거든요. 야, 그럼 어렸을 때 심리학책을 보셨어요? 네, 매년 계속 돌려보면서 되게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그 의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회과학 책이나 뭐 물리학 책이나 뭐 생물학 책, 뭐 이렇게 고생물학 이런 것까지 이제 확장되고. 이거 좀 궁금한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심리학책을 안 봤는데 심리학책을 보셨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저도 심리학 책을 꽤 많이 읽었는데 그 이론서가 적용이 돼요. 그건 그러니까 워낙 옛날 거라서. 저도 처음에 심리학 책을 관심을 가지고 읽기 시작할 때는 이 책을 읽고 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여다 보이겠지? 이런 이제 생각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 봤던 책이 이제 융 심리학 개론이라는 책을 처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읽었었는데 융은 그 아들러 밑 뒤에 아니죠. 그러니까 프로이트, 융, 아들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융이 우연찮게 융을 제일 처음 보게 됐는데 융 그 심리학 개론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심리학이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뭐 개구리가 궁금하면 개구리를 잡아서 해부도 해보고 키워도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찾아도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대상화시켜서 마음을 분해해보는 작업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의 구조는 이럴 거야. 마음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하고 상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의 마음 생김새가 이렇게 된 게 맞다 틀리다. 틀렸구나 맞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밝혀나가는 게 심리학이지. 저 사람 딱 보고 김일희를 보니까 20대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구만 이렇게 알아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많이 오해가 생기게 된 이유가 일본에서 시작된 그 혈액형 심리학 있잖아요. 혈액형. 네, 혈액형 심리학. 혈액형 심리학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단서, 뭐 다리를 자주 꼬는 사람은 뭐 성격이 이렇다. 뭐 혈액형이 A형인데 A형은 B형을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 이걸 처음에 이렇게 정리해서 단행본으로 책을 내기 시작한 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썼던 그 책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작권 관계없이 많이 카피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일본에서 유행했던 게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유행하면서. 나 혈액형 우리나라만 따지는 줄 알았더니 일본이 먼저 했구나.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두 나라예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중국도 안 해요? 안 해요. 아시아권인데 안 하네, 걔네는. 심지어 다른 나라는 자기 혈액형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혈액형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는 나라도 굉장히 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심리학 이야기 나온 김에 요즘 그 유행하고 있는 그 MBTI 있잖아요. 새로운 혈액형이라고. 그것도 이제 혈액형은 네 가지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A, B, O, A, B 네 가지로 분류를 하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게 지겨워진 거야. 그래가지고 4 곱하기 4 해가지고 16가지 타입으로 나누는데 그건 일본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저 독일, 저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쪽에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이트하고 융하고 이제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그 프로이트가 나이가 조금 많아요. 한 10살 정도 많은데 그 융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히스테리라는 개념 있잖아요. 예. 그 히스테리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이게 또 정의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히스테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아, 융 그분이 만났던 여자분이 누군지 궁금하네. 왜냐면 그 히스테리를 연구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되네요. 환경을 봐야 되는 네, 그 사람이 뭐 했을 그래서 때. 그 히스테리라는 말이 이제 유럽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건강염려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시대에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융의 광팬 중에 어떤 아줌마가 내가 히스테리다. 라고 이제 융을 따라다닌 거야. 그러니까 융이 원래 프로이트랑 같이 연구를 했다가 프로이트랑 싸우고 헤어져서 다른 이제 자기 개인 병원 세워서 독립적인 연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경력을 이어나갔는데 융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그러니까 융이 이 아줌마는 히스테리가 아니라는 걸 단박에 알아챘지. 이 사람은 관심이 필요한 건강한 아줌마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융이 자기를 진료를 안 해주니까 빡이 쳐가지고 혼자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히스테리 부리는 척 하면서? 예, 예. 혼자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프로이트 이론도 공부하고 융 이론도 공부하고 막 이렇게 심리학에 대해서 막 엄청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의 눈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너는 이런 타입이야. 너는 이런 타입이야. 너는 이런 타입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 아줌마가 일종의 점성술사처럼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독일 북부, 벨기에 그쪽에서 인기가 엄청 좋았어요. 아, 그 아줌마가? 네, 그래서 그 아줌마가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걸로 책도 쓰고 팜플릿도 쓰고 실제로 상담도 하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특이한 아줌마네. 그 그분. 딸이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이거 조금 더 연구를 해보자. 이거 대박 아이템. 뭔가 이건 될 것 같다. 사업 아이템으로 바꾼 어, 딸이 이제. 그 딸하고 그 아줌마하고 같이 체계화시킨 게 MBTI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 MBTI라는 그 알파벳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후에 19세기 넘어와서 정리되기, 이렇게 20세기 넘어와서 정리되기 시작한 거고. 그 이전에는 MB는 살아있다. MBTI. 그 이전에는 그냥 뭐 1, 2, 3, 4,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교차하면서 그러니까 너는 1, 4 타입이야. 1A 타입이야. 뭐 3B 타입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했었는데 그게 그 산업화 시대 그러니까 공장이 막 들어서고 이제 그 대규모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 그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그 과정에서 사장들한테 엄청 그 어떤 잘 먹힌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에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싸운 사람들을 화해를 시켜야지 같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화해를 시킬 때 내가 사장이니까 너희 둘이 손잡아 악수해. 자, 안아줘. 너 화해한 거야? 마치 아니, 범죄도시에서 어른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잖아요. 진심을 담아서.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어떤 명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격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성격 테스트를 해서 이제 테스트 결과 너는 이제 2D 타입이고 너는 1C 타입이야. 예, 2D하고 1C는 요런 게 잘 맞고 요런 게 안 맞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맞는 것 때문에 문제니까 서로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 맞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 갈등을 이제 이게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겉으로 드러내면 둘 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리거든요.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었어. 원래 달랐기 때문에 서로 오해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업 내에서의 갈등을 해소하는 도구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졌거든요. 맞아요. 회사에서도 그런 걸 또 많이 했고 또 MBTI만 하는 강사님들이 또 따로 계세요. 회사 다니면서. 그리고 저희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뭐 IQ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그게 적성 요즘에 많이 우리나라에서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게 혈액형하고 비슷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 박사 논문 데이터베이스 있잖아요. 석박사 논문 데이터베이스가 유료입니다. 그 하려면 연간 연회비 10몇만 원씩 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혈액형으로 검색을 하면 몇만 건씩 나옵니다. 학위 논문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에 MBTI가 그런 식으로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유럽에서도 MBTI에 대해서 어떤 실증 연구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실증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근거가 없는 거야. 왜냐면 너무 오래 됐대요. 그게 그 이론. 저는 그 딸이 교사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이용하고 딸이 교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걸 현대 적응을 시키는 게 과연 맞느냐 뭐 이런 얘기를 되게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의 성격을 분류하는 것 중에 가장 그나마 현실하고 가깝다. 사람에게 가깝게 해석된다는 게 이제 애니어그램이라는 방법이 그것도 들어봤어요. 애니어그램은 진짜 점성술에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MBTI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 신뢰하기가 힘든데 그쵸.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걸로 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MBTI의 단점이 하나 있는 게 제가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외향이냐 내향이냐를 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수를 갖고 있는 외향이냐 내향은 평가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외향이냐 내향이냐만 결정을 하는 거니까 1점 차이로도 외향이고 내향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는 외향이 90이야. 굉장히 강한 외향이야라고까지 나눠주면 더 좋을 텐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방법인데 MBTI 방법을 정말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 MBTI 검사를 자기 질문에 대해서 내가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3명이 모여가지고 4명이 남이 써줘. 모여가지고 4명이 모여가지고 마차의 성격을 내가 생각하는 마차의 성격을 쓰는 거죠. 3명이서. 근데 그걸 가지고 평균을 내잖아요. 넷이 그러면은 쌍이다. 굉장히 가까워져요. 근데 단점이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그게 싸움 나는 거예요. 화해를 시키려고 한 건데 내가 이런 성격이라고 놀러 와. 그러니까 이게 된다고 더 안 좋아. 평균을 내자는 거지. 네. 그게 정확하게 그대로 다 그 당사자한테 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울증거리는 거 아니야? 야, 마차야, 남들이 널 이렇게 생각해. 롤링 페이퍼. 울증거리고. MBTI만 하고 롤링 나는 페이퍼, 회사를 안 나오고. 롤링 MBTI 괜찮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이번 주 주제는 인생의 백신. 나한테 아팠지만 약이 된 사건.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근데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가 살아온 게 평범하진 않은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여기 근데 앉아있는 사람 평범한 사람이 왜 있어? 그러니까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가? 네. 근데 그 말이 좋지는 않더라고. 왜냐면 그래요? 특별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별로 안 좋아요? 아니 근데 예전에 내가 저희 직원이 저한테 뭐라 그랬었냐면 어떻게 그런 걸 다 겪으셨어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나랑 동갑이었는데 직원이. 그래서 얘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거기 무슨 작가분이 그 자서전 쓰시는 어떤 그 회장님한테 어떻게 그런 일 다 겪으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대필 작가도 대표 인터뷰할 작가가 때 정말 대단했어요 회장님 하면서 물어보는 질문인데. 아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막 종교에 매달리는 것도 있었잖아요. 맨날 종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 종교 그랑프리, 너무 생각을 안 했다가 종교 얘기에 나오면 또 당황했어. 종교 그랜드슬램.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기도를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붙잡고 했던 기도든 지금 생각하면 다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근데 내가 그 종교 그랜드 슬램을 이루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약간 어떠한 사건을 지나면 정말 신이 있나 사람들이 그런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런 사건을 보면 신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을 보면 정말 신이 없나라는 것도 기우뚱하거든. 또 금방 또 귀가 거기로 팔랑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이런 것 같아. 내가 기도를 하면서 매번 똑같은 거를 되뇌이잖아요. 하루에 한 번은. 그게 나한테 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요 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왜 성당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가 뭘 갖고 싶다. 뭐 물질적인 거 하지 마라. 막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교회에서는 네가 갖고 싶은 걸 구체적으로 써.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무슨 기도래요? 중보로 기도? 맞아. 그러니까. 중보로 기도로 남을 위해서 뭐 기도해주고 막 하라고. 그런 거. 중보로 그건 기도라고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쓰는 용어야. 우리는 그래요? 그런 걸 안 썼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성당 다니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답답했잖아요. 성당은 그냥 너무 세계평화 막 이렇게 크게 기도를 하니까 그렇죠. 우주를 구해놓고. 주로
개인복보다는 예. 큰 걸 기도를 많이 해요. 성당. 그래서 기복 신앙을 갖지 말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의 기도가 부러웠던 마차는 매주 수요일에 수요 예배를 갑니다. 주말에는 이사를 가고 수요일에 교회 가서 매달리고 일요일에 성당 가고 그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큰 프로젝트는 성당에서 하고 개인사는 그 세계라고. 그리고 지리산 가고 이제 뭐냐 그 밥도 죽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 바빴죠. 갑자기 더 창피해지네. 왜 그냥 미얀마 지금 사태 있잖아요. 그리고 태국도 막 그 누구지? 그 왕인가? 태국 왕인가? 예. 그렇게 양아치라면서요. 완전 양아치래. 그 저기 뭐야? 그 레드불 일국의 왕한테 예. 그랬죠. 근데 걔네들이 뭐가 있냐면 다들 국민이 99%가 불교라. 불교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차피 내가 지금 중요하지 않다. 다 내세? 좌우 세대가 더 중요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베풀어라 해서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뭐 그냥 뭐 들고 뭐 일어서는 게 아니라. 예. 아니 그래서 반복적으로 내 스스로한테 주는 메시지가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들이 일기를 꾸준하게 쓰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 훌륭한 사람은 매일 일기를 쓴다. 이거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자기를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돌아보니까 쓰면서 내가 이거 왜 이랬지?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 그게. 옛날에 매일 이게 일기 쓰는 보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자기가 쓴 거? 있어요? 있잖아요. 옛날에 조스를 받다를 주스를 받다 이렇게 막 써갖고 깔깔 웃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도 갖고 있어 일기장. 예, 일기장. 예. 군대 일기장도 가지고 있어요. 예. 내가 얼마 전에 진짜 한 20년 전에 남자친구가 군대에서 보낸 훈련소에서 보낸 편지가 몇 통이 나왔어요. 그거는 뭐 작품이 예술 작품인데. 그러니까. 군사우편 아니야 군사 통신보안 서신보안. 얘가 이제 해병대 훈련소에서 막 그 두루마리 휴지 표지에다가 쓴 편지 막 이런 게 찾은 거야. 근데 얘랑 나랑 되게 너무 싸우면서 헤어져가지고 이 새끼 막 하면서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를 버릴 수가 없었던 이유는 그때의 내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에 걔 때문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20년 전에 내가 이랬네. 그분이 이런 거. 너무 그 수식어를 너무 과하게 드셨나 너무 그때 어떻게 좀 군대의 그 외로움을 과한 수식어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희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신을 만드는 여자친구가 아니라 여신을 만드는 버리기 거죠. 싫더라고요. 뭔지 알죠? 이 사람이 나를 기다려주고 있어 하면서 아주 뭐 거의 우상숭배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런 한번 뭐 군대도 보내보고 한 것들이 저는 살면서 이게 내가 겪어보면 알겠지 모든 건 겪어보면 안다라는 주의였는데 이게 보니까 100년 안 되는 시간 중에 내가 다 겪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간접 경험이 필요한데 이게 내가 경험이 먼저 겪어본 것 때문에 사람을 선입견으로 보게 되는 것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막 강아지 잃어버리고 또 너처럼 찾는 애는 없어 뭐 이런 이야기라던가 제가 재판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거는 우리 방송에서 내가 맨날 막 이야기하면서 막 분노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재판을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경험상으로 좋긴 한데 경험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사는 내 또래 애들을 보면은 그럴 땐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럼요. 누가 재판장 가서 뭐 선서하고 그렇죠. 이런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 진짜. 그런 것들이 있었다. 예. 근데 미리 매맞은 어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우리 집이 대표적으로 IMF를 맞은 집안이다 보니까 제가 참 웃긴 얘기지만 말씀도 드렸었지만 8살 때부터 나는 내 동생하고 재산 싸움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컸기 때문에 그 걱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8살 때부터. 8살 내가 때. 물어보고 어떻게 그걸 다 견디셨어요? 하고 싶네. 범상치 않은 인생이네. 8살 때부터 무슨 내가 앞으로 나랑 얘랑 재산 다툼을 하겠네. 이거를 왜냐면 쉽지 않은데. 나는 첫째고 내 동생이 아들이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8살 때는 안 하잖아요. 순수하게 그냥 내 장난감 그렇죠. 너도 왜 가져가 이런 걸로 아니야. 싸우지. 안에 재산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살 너무 빠르지 않아요? 애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에요. 머릿속으로는 하고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그걸 다 견디셨어요? 근데 20살이 돼가지고 IMF를 맞고 하면서 없어졌잖아. 집안에 없어졌어.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그러다 보니까 싸울 일이 없어진 거야. 싸울 일이 없어졌다는 거에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뭐예요? 예. 그게 항상 내가 내 동생이랑 싸우면서도 이게 어른이 돼서도 이게 막 친해지지 않는 그게 있더라고.
나는 그래서 형제끼리 우애 좋은 사람들이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올케가 남동생이니까 올케가 아기를 낳았어요. 우리 한 7년 만에 낳은 아기라서 첫 조카가 생긴 거지. 내 동생한테 그럼 내가 무슨 선물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달 10만 원씩 모아서 10달째 됐을 때 100만 원을 모아서 딱 줬어. 그랬더니 정말 이게 어떻게 됐냐면 둘도 없는 오누이가 되었습니다. 해피엔딩이야. 아니 근데 진짜로 그간의 현실 속에 그냥 100만 원 딱 주는 것보다 한 달 내가 10만 원씩 모아 이게 좀 의미가 있으니까 또 좋은 거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근데 그거를 내가 코인으로 사줘가지고 코인으로? 코인으로 사줘가지고 지금 거의 뭐 장난 아니긴 한데 아니 받았을 때만 기분 좋았으면 됐어요. 받았을 때만 기분 그렇긴 좋았으면. 한데 아무튼 그걸 하면 내가 뭘 느꼈냐면 찾아봤죠. 이제 검색을. 보통은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선물을 하나. 근데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많이 했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전에 뭐 결혼 선물도 멀리 있다는 이유로 안 하고 막 그래가지고 참가는 한데 의의를 두고 내가 오히려 받으면 받았지 선물을 안 해줬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생각도 없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또 올케 이제 결혼할 때 예물 뭐 이런 걸 다 받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동생 결혼시킬 때는 요즘 예물하는 집안이 어딨어 그러면서 이제 막 안 할라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가 다 그걸 챙겼다는 거 알고 나는 받았는데 올케로부터 이제 올케가 다 이제 했으니까 근데 안 한 거가 좀 미안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겸사겸사 다 한 거였었거든요. 그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돈이 권력이자 사랑이자 보호막이구나. 예! 깨달았다! 드디어 깨달았다! 자본주의 사회인데 당연하죠. 자본주의 사회인데. 근데 이거를 사실은 오래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그러니까 조금씩 하는 거는 좋지만 내가 이만큼 모았다고 힘들게 모은 사람이 한 방에 막 어느 대학교에 기부하고 김밥 할머니 막 기부하고 이런 거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힘들게 모은 사람들 특히 우리가 방송에서 항상 주장하지만 장관님 책 팔아서 이거 이제 책으로 이제 모아진 인세로 기부하지 마세요. 막 이런 거 사드려야죠. 예.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싸움 길게 내가 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거를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좀 우아하게 아들 딸이 있으나 없으나 그건 마찬가지 같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어차피 혼자 아프면은 병원에서 침대에서 누가 내 옆에서 같이 아파줄 거 아닌데 내 병원비를 내가 내야지 누가 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우리 엄마 아빠가 아팠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걸 부모님이 그렇게 막 승승장구하다가 너무 내가 직장을 잡기 전부터 힘들어지면 그 텀 사이에 너무 힘들어지는 거를 딱 느꼈을 때 좀 근데 저는 이게 다른 사람들도 다른 청년들도 이런 시기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철이 좀 빨리 들죠. 그런 막 집안에 어려움이 오거나 생각하는 게 좀 다각화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나만 생각했던 부분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이런 거를 좀 만들어. 그거는 사람마다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마차님처럼 고생을 해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또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만 챙기면서. 근데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도 마차님처럼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게 되는 계기로 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 말 있잖아요. 군대 가면 사람 된다. 그게 대표적인 거짓말이잖아요. 인간 될 사람은 군대 안 가도 사람 되는 거고, 인간 안 될 놈은 군대 갔다 와도 인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똑같은 비슷한 어떤 경험을 해도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변신하느냐는 다 자기 책임인 것 같아요. 그 조경태 예. 멸치같이 생겨갖고 예, 조멸태. 예, 그 사람이 민주당이었었죠. 예, 예. 근데 그걸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또 여기서 그 이야기가 나올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 인간 안 되면 여기서도 인간 안 되고 저기서도 인간 안 되고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야수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 요즘 친구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패널들도 그렇고 본인의 이름이 포털에 올라가는 거를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공격받지 않아 본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김일희처럼 겁이 많거나 나처럼 맞아. 한번 공격을 받아보면 포털에서 열심히 검색해서 내 기록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절대 검색이 되게끔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그거를 인생에 도움이 된 사건 중에 하나로 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그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부들부들 하지만 네.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욕을 하고 지나간 사람들은 지나갔어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그걸 찾아서 부들부들 떠는 건 나밖에 없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우리 아직도 그런 말 나오거든요. 너네는 왜 방송 이름 안 쓰고 야수라고 쓰고 마차라고 쓰고 막 이러냐. 저는 그걸 원하고 뭐 푸나님 같은 경우에는 오목한 시절에 시작했던 네. 있는 거잖아요. 의미가 있는 거죠. 박근혜 때 방송 시작했어요. 그건 나는 그냥 마차님 지금도 이름 몰라요. 네.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뭐 그 좀 괜찮을 때도 있어요. 사실 이름 얘기하는 맞아요. 몰라요. 네. 마시 집안에 차녀라고 그랬어요. 마차라고 차녀라고 그랬죠. 예. 네. 집안의 자녀. 네. 괜찮네. 아니 그래서 마동차 씨잖아요. 마동차 씨. 아니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에 그 랑랑이 사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랑랑이 사건이 뭐였냐면 어쩌면 흔한 일인데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은 대한민국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인데 이 랑랑이가 강아지예요. 근데 그 회기동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이 강아지를 병원에 맡겼는데 치료를 하려고. 근데 애가 문이 잠깐 열린 사이에 나가버린 거야. 근데 보호자한테 나가자마자 알리지를 않아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근데 강아지들은 한번 나가서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뒤로 빠꾸 하지 말고 무조건 그냥 일찍 쭉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얘를 보호자가 온다고 데리러 오겠다는 시간에 딱 갔더니 강아지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정말 사실은 견주 입장에서는 피 말리는 사건이 얘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근데 얘가 내 케이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강아지보다는 알아보기가 쉽잖아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 강아지가 동부간선도로에 차 블랙박스에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거기서 뛰쳐나가가지고 동부간선도로까지 나가서 길에서 막 달리고 있는 게 찍힌 거예요. 그거 진짜 위험한데. 나는 그 사진을 SNS에서 보자마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아니 내 애가 거기서 그렇게 겁에 질려가지고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차에 다치기 일보 직전이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냐면 차도 그렇게 치기 싫어도 거기서 그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간선도로잖아. 치고 나서 저 예전에 포천에 베어스타운이나 스키장을 가고 있는데 치고 나서 얼마나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는데 친 사람도. 그러니까. 네. 아니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굉장히 혹독하게 알았었기 때문에 강아지가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 빨리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단지를 그래서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들은 미리 만들어놔라. 우리 막 옛날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리고 보상금은 무조건 높이 올려놔라. 100만 원. 딱 이렇게 걸고 그다음에 아픈 강아지라고 써라. 그래야 데리고 가서 키우지 않는다. 돈 많이 들까 봐. 그런 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내가 먼저 그분은 이미 또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급하게 웹자보를 만들어 놔서 그거를 저도 막 다른 카페에도 올려드리고 내가 너무 좀 적극적으로 나갔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동부간선도로 사진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래서 꼭 찾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 동부간선도로 로드킬로 잡힌 거예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진짜 가족이 그렇게 당한 거랑 똑같은 충격이 오거든요. 오죠. 강아지 몇년씩 키우고 그랬던 강아지들은 뭐 거의 가족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전에 사진들을 보면은 너무 강아지가 귀엽고 막 그 주인이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는지를 보게 되니까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그 강아지를 이제 찾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병원과 견주의 다툼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너무 전형적인 거야.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같이 강아지를 찾아주고 전단지도 같이 붙이고 왜냐면 사람이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찾는 게 중요한데 그걸 이미 놓친 상태에서 동부간선도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범위에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인력도 잘 안 보내줬다. 서로 이제 말다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애는 애대로 이미 이제 죽어버린 상황에서 애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주인이 끝까지 싸우게 되는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사건들의 부모님들의 모습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밖에서
개를 키우지 않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 무슨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느냐라는 상황이 됐는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동물병원의 대응이라던가 수의사들은 어떤 강아지를 그렇게 잃어버린 상황에서의 견주의 마음을 정말 가족처럼 헤아리기가 힘들더라고.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사업하는 입장이기도 하니까 그거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애매해지는 거예요. 자잘못을 따지기가. 결과가 어떻게 돼요? 지금 계속 그게 중요해요? SNS 제가 들어가 보거든요. 그 주인분이. 왜냐하면 청와대 청원도 올렸어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법이 잃어버린 생겨야 상황. 되는데 그 정도 하면은 벌어지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잃어버렸을 때 분실물처럼 처리가 되거든요. 강아지를 어떤 가족이나 생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게 부족하구나.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는 내가 한번 해봤으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알겠고 하는데 내가 물리적으로 당장 막 중란층 같은 데서 뛰어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많이 올라올 때마다 보면은 항상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랑랑이 사건이 가장 커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인생의 백신. 미리 매를 맞아 도움됐던 일, 이런 것들, 인생에 도움됐던 사건, 나한테 아팠지만 약이 되는 사건 이렇게 했었는데, 요 근래 개인적인 좀 일이 있어서 잘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녁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래갖고 이렇게 맨날 술만 마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출근을 좀 하면서 면도도 좀 하고 좀 정말 샤워도 하고 그다음에 몸일으키기도 좀 하고 팔굽혀펴기도 좀 하고 그래서 오늘 어깨가 오늘 뭔가 좀 탄력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이 그 하루 만에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딱 준비가 봤는데 되어 있는 몸이니까. 오케이 동안이야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좀 이렇게 더 젊게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그 학창 시절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학창 시절이라고 하면 그 중고등학교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중고등학교 중에 이제 고3 정도는 빼죠. 했는데 저는 이제 제 학창 시절을 얘기하면 그 중3, 고3이 가장 저한테는 생각이 좀 많이 나요. 이상하게 고3이 저한테 좀 기억이 좀 많이 남는데 예전에는 저 선생님이 모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베이비붐 시대라서 그런지 그 옛날에는 본인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분반이 있었어요. 오전반, 오후반. 그거는 없었는데. 있었어요. 그 오전반은 오전에 나오고 오후면 나오고. 애들이 다 나가면 그 교실에 들어가서 우리가 오후 수업을 하는 거예요. 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저 1학년 때. 그래요. 국민학교 1학년 때. 집사람한테 야 너희 때도 어렸을 때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냐? 그러니까 제 집사람하고 4학번 차이 나는데 정읍이에요. 고향이. 네. 고향이 정읍인데 자기 때도 있었대요. 전라도 어떻게 보면 시골이잖아요. 시골에서도 얼마나 인구가 많았으면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국민학교 때 우리는 초등이 아니라 국민학교 세대인데 그때 이제 토요일 날까지 학교를 나갔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이렇게 일찍 끝나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 날 오후반이면 굉장히 많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미루면서 불안하고 미루면서 마징가지 세트 보고 미루면서 그리고 보면서 계속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면서 미루면서 끝까지 수사반장 보고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다 또 월요일 날 아침이 딱 됐는데 아빠가 갑자기 목욕탕을 가자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직장을 안 다니니까 얼마나 또 목욕탕을 가고 싶어요. 바나나 우유 먹어야 돼. 그래서 갔다가 딱 보는데 이제 숙제를 해야 되니까 불안하니까 개발사발 하다 보니까 아빠가 막 나한테 이놈 새끼가 숙제도 안 했다고 뭐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희 때는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연합고사라는 그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갈 때도 거기서 한번 걸러.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대학교를 가려면 학력고사라는 시험을 봤는데 저희 때 거의 한 50% 정도밖에 대학을 못 갔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인구 적체가 되게 심했었거든요. 인구가 많으니까.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부족해서 선생님이 어떠냐면 한문 시간 있었죠. 네. 옛날에는 국어 선생님이 한문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회 선생님이 세계 지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역사 선생님이 세계사를 가르쳤다는 그 기억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은 아무 시간에 다 들어왔어요. 네?
교련 선생님은 아무 시간 맞아. 그냥 결근하면은 그 시간에 다들 빠지면은 맞아. 자습해. 맞아. 근데 그 수업 몇 개 들어가는 거 일도 아니었는데 선생님이 뭐가 있었냐면 옛날에 이 사람이 그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선생님 다 무서웠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은 무서우면서 온화하든가. 일단 다 장비를 들고 있었어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장비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 선생님이었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무슨 뭐 표현도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버금 예를 들어서 그 버블이나 거품을 옛날 사람은 버금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지금은 얘기하면 멀세데스 벤츠 그러잖아요. 멀세데스라고 아니 벤츠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벤스 그랬었어요. 뭐 TV도 뭐 테레비 그냥 이렇게 굉장히 이런 식으로 불렀었는데 그 선생님 이름이 버금이었어. 버금이 별명이. 이 사람은 전라남도에 막 그 전라도의 사투리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말을 안철수 같이 안철수 그러니까 안철수 있잖아요. 그 네. 정주영 같이 말을 해요. 그래서 막 말을 하다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무슨 국사 시간에 야 니들 뭐 그 저기 삼한시대 뭐가 나오고 그다음에 막 저기 뭐 고려 백대 칠라 말을 막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여기 입 주변에 거품이 하얗게 껴. 근데 진짜 한 35년 전 이야기를 아직까지 이렇게 기억하고. 그리고 한 30분 지나면 여기가 허하면서 끈적거리면서 그 선생님 뭔 짓을 하냐면 손을 쓱쓱 이걸 닦아요. 그리고 살짝 냄새를 맡아요. 진짜 더러운 거야 선생님 하는 짓이. 그러고 나서 그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일을 막 얘기를 하는데 사투리도 심한데 발음도 안 좋고 막 버금을 막 물면서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랑 그 버금하고 지금 생각나는데 그 버금 역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리스닝에 최적화가 된 거야 이제 최적화가 정말 내가 듣는 훈련이 백신을 거기서 딱 맞아갖고 듣는 훈련이 진짜 참 잘 됐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분 말 알아들으려고 이제 항상 귀를 쫓고 세우는 게 되게 많이 버릇돼가지고 때렸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성격도 안 좋고 발음 안 좋은 사람 것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 세계사도 동시에 들어와요. 저도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는 그 김길부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났는데 그 KGB라고 우리가 많이 놀렸거든요. 있어 보이네. 근데 그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놀릴 만한 포인트가 많았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차마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비슷한 거였어요. 그래. 영어 선생님 들어. 영어 선생님인데 비슷했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세계사도 가르치는데 이제 막 발음도 안 좋아한다. 버금도 막 이렇게 그만해. 티그라테스 무슨 유프라테스 무슨 황하 뭐 이런 얘기하면 아마 굉장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영어 선생님 있었는데 그 선생님은 별명이 달달이었어 달달이. 왜요? 차마 내가 방송이라서 내가 이 저기 뭐 된 발음을 할 수 없어서. 뭔지 알겠어. 이 선생님은 그게 저 전라도에서는 슬리퍼? 아니요 짤짤이가 슬리퍼. 경상도에서 땡땡이 치는 거를 그래요? 그런가? 땡땡이 친다고 뭐 그러지 않아요? 뭐 여하간. 땡땡이는 땡땡이요. 그래서 여하간 그 선생님 별명이 달달이었는데 그 선생님은 영어 선생이니까 우리 그때 영수 국영수 배점이 제일 많았잖아요. 선생님이 딱 와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 철학이 딱 있어요. 철학이 영어는 암기다. 그렇죠, 맞죠. 영어는 암기다. 발음 뭐 필요 없다. 너희들의 점수를 잘 맞춰주겠다. 굉장히 또 강력하고 막 그래요. 달달 외우는 거다. 무조건 달달. 그래서 별명 달달이었어요. 근데 오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그러니까 영어 시수가 일주일에 4시간인가 돼요. 월화수목금토에서 4시간인가 5시간 되는데 거의 보충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면 20개씩 단어를 외우게 시켜. 그러니까 무조건 오면 쪽지 시험부터 봐. 그 다음에 본문을 무조건 외우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틀리면 죽도록 패는 거예요. 때리는 거 좀 그렇다. 죽도록 패는 거예요, 진짜. 공부는 즉 암기다 이거. 그리고 이거는 너희들은 이거는 뭐 그게 없다, 방법이 없고 암기고 무슨 발음 뭐 번데기 발음, th 발음 상관 다 틀려도 돼. 무조건 암기, 독해 막 이래요. 그럼 그 사람 맨날 어떠냐면 읽어주고 외우고 해석하고 또 두드러 패고 그다음에 또 시험 보고 어디까지 외우라고 하고 또 시험 보고 그다음 또 두드러 패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분째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교과서 끝까지. 응, 끝까지. 예. 끝까지 이 문제 시험 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면 대로 때리고. 근데 어떤 여학생 하나가 그걸 했었어요. 여학생 하나가 뭘 했었냐면, 그 남자애들은 뭐 두드러 팼는데, 여학생 하나가 손바닥을 맞으려고 이러다가 선생님이 딱 때렸는데 피했어. 피한 거예요. 그렇지. 본능적으로 피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딱 피했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다시 돼. 근데 또 피했어. 그래 그 귓방망이를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 아빠가 고위공직자야. 그래서 학교를 찾아온 건 아니고 뭐라고 한마디 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애가 공부 가르치다가 숙제하면서 때렸대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그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맞아요. 그래도 뭐 학교도 강남이고 하다 보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체벌을 바꾼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스타일은 절대 변하지 않아. 똑같이 시험 보고 똑같이 외우라고 똑같이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꼬집기 시작하는 안 때리고. 안 때리고 꼬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일어나. 몇 개 틀렸어요. 10개 틀렸습니다. 그럼 이러고 있어야 돼. 이러고 있으면 팔뚝살. 예, 여기 삼두잖아요. 삼두하고 유두를 진짜 아파요, 그거.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남녀 구별 없이 이렇게 아니 여자는 여기, 네. 여자는 여기, 남자는 유두 옆에. 여기는 이제 꼬집는 거예요. 자, 몇 개야? 10개 틀렸습니다. 10초. 진짜 정말 성실해요. 정말 성실하게 꼬집고 정말 성실하게 때렸어요, 그 선생님. 깨 꼬집는 거야. 막 진짜 죽어버리고 싶어요, 진짜.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우리는 주말마다 이제 목욕탕을 갔지 않습니까? 목욕탕을 가면 이렇게 동네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공부 잘하는 애 특징이 있잖아요. 금태안경에 팔대기 가르마에 이빨 그 교정기. 공부 잘하는 애 있는 집 애들. 딱 가면 이제 우리 뭐 중학생 때 딱 보니까 4명을 만났는데 전부 다 유도가 4개. 멍들었어? 꼬집혀갖고. 아 선생님 진짜 우리는 7반, 쟤는 4반, 쟤는 6반 그랬고 꼬집혀갖고 그러니까 중간에 아저씨도 웃는 거야. 근데 그 암기하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있긴 있어요. 예, 정말. 그래서 정말 그때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외우는 요령이 1년 동안 이제 트레이닝이 된 거예요. 맞으면서 꼬집히면서. 그래서 그때 백신을 제대로 맞아서 나중에 내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됐죠.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굳이 때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애가 대학을 못 가서 선생님이 뭐 감봉이 된다거나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거야. 자기한테 뭐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 상관이 없어. 때리는 게 제일 편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한 2010년 들어서 세계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건데 인구의 한 12%에서 15% 정도가 경계선 지능이에요. 경계선 지능이 IQ가 한 75에서 87 정도? 제가 89.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의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한 번 가르쳐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한 반에 50명이면은 한 10명 정도는 못 알아듣는 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르쳐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한 5명 정도 되고, 정말 열심히 가르쳐서 그 상대방도 열심히 들어야지 알아듣는 사람이 10명이고 나머지는 랜덤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한 방향으로 그냥 때리면 양떼가 몰려가듯이 그냥 다 때리면 딱 이게 가는 뭐냐면 거예요. 맞는 게 두렵잖아요. 근데도 안 했다라는 건 뭐냐?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맞아요. 봐봐. 이 젖꼭지 안 꼬집혀봤어? 안 해봤어요. 우리 때는 보지 않아? 우리 때는 이거 볼펜 가지고 귀 있죠. 귀를 이렇게 그런 식의 귀를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카인드 오브 어떤 선생님은 저한테서 길에서 나 만나지 말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이제 생물 선생님이에요. 생물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거든요. 여자 선생님인데 생물이 뭐 있어요? 그 선생님도 이론이 똑같아요. 외우는 거야. 생물을 왜 배워? 야, 암기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뭐 자기가 제대로 못 가르치겠으니까 그러는 거야. 덱스트린이 뭐 엿당이니 무슨 아밀라제니 뭐 이런 거 나오고 심장 순환 그래서 폐 무심박 자심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그려놓잖아요. 그래서 가로 이렇게 열고 자심실 우심방 무슨 그다음 온몸 순환 뭐 이런 거 하잖아. 콩팥 뭐 이렇게 해서 가로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채워놓기 이런 걸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선생님이 뭐냐면 계속 진짜 정말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이제 그 피드백이 안 오면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하는데 이 선생님이 어떠냐면 별명이 그 털부라예요. 털부라. 10분에 한 번씩
이러면서 수업을 해요. 여자 선생님이. 네, 여자 선생님이. 아, 나 그 얘기 들었어. 내가 왜 그런지 알아, 그거. 10분에 한 왜? 번씩. 어? 왜? 좀 작으신 분들이 그런다고. 여자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작으신 분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세 장사를 하면 이게 저기 올라간대요. 그래서 다시 내린대 이렇게. 잠깐만 이 중에서 아무도 모르잖아 나 말고. 맞아요, 이거 맞아요. 들었어. 그거는 나는. 경험이 아니고.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이즈에 안 맞는 걸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 선생님이 뭐 이렇게 뭘 하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 계속 왜냐면 옛날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그 속옷을 사려면은 두 가지 사이즈를 알아야 돼. 하나는 몸통. 몸통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컵. 네. 근데 보통은 우리나라 평균은 A예요. 보통은 여자친구한테 선물할 때 A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75A 할 때 뭐 75가지 75는 몸통이라는 거지. A가 컵 몸통이래.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통 안 맞게 하니까 옛날에는 그냥.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예전에 그 교탁을 무슨 환경미화 이런 거 한다고 예쁘게 이렇게 교탁 위에 교탁보를 얹어갖고 이렇게 꽃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선생님 칠하고 이제 끝나고 나면 뭐예요? 다 칠판이니까 닦고 야 닦고 그렇게 딱 나가버리잖아요. 자 차려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 딱 하면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고 선생님 나가면 다 주머니 닦고 이러잖아요. 근데 교탁을 털려고 딱 봤는데 많은 털이 하나 발견됐어. 털. 우리끼리 남자 중학교 3학년짜리 남자끼리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되고 이제 거기 방배중학교지. 왜 그래 진짜 누구냐 그래갖고 그 출석부에다 이렇게 올려놨어 이렇게 출석부에다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선생님 별명이 털부라야 털부라. 교탁의 털. 그래서 맨날 하면서 그래. 근데 그 선생님이 무슨 짓을 하냐면 뭐가 이렇게 잘못되거나 암기를 딱딱딱 안 나오면 나오라고 해요. 나오라고 해서 1년 기마자세 일명 투명의자를 시킵니다. 근데 사람이 투명의자를 처음에 너 뭐 김일이 뭐야 온몸수다 콩팥땀 뭐야 잘 모르겠는데 너 나와. 그러니까 막 때리지는 않는데 그 다음에 그 출석부 이런 걸로 이제 머리를 이렇게 통통 때려요. 근데 그게 이제 체벌이 아프지는 않는데 투명의자 실시 딱 그래요. 그러면 끝까지 시켜. 20분에 걸리면 40분 동안 시켜. 그거 3분도 못 하겠던데.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웃으면서 갔다가 반 죽는 거야 진짜. 그러다가 툭툭툭툭 나오면 둘이 있잖아요. 그럼 둘이 귀를 잡게 해. 귀를 잡게 해서 둘이 귀를 잡고 투명의자를 시키는 거야. 끝까지. 근데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못하지. 하다가 발발발발발 떠면서 막 그게 몸에 건강에 좋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생분 선생님 그 남편분이 그 하체가 부실해서 그 스트레스를 애들한테 푸는 거예요. 이런 거 좀 하라고 인간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명이서 귀를 잡고 이렇게 한 명은 혼자 하고 2명이서 진짜 하면 진짜 바닥에 땀이 범벅이 되는 거야 진짜. 아이들이 성실하고 착하네요. 우리는 다 몸으로 때우는데 그냥. 모른 척하면서 때리지도 않고 끝까지 수업을 하세요. 우리는 때릴 때까지 계기거든요. 부산 영도와 강남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그러더니 애 끝나고 나면 5분 전에 애들한테 뭘 시키냐면 나 그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가 아이고 가관이다 가관이야 이런 말을 하는데 가관이 무슨 말이지? 난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볼거리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요? 참 아이고 이놈들아. 그러더니 애들한테 참 장관이다. 그런 거. 장관이야.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애들한테 막 그런 걸 시켰어. 끝날 때 나는 왜 이럴까? 맞아. 이렇게 살지 않았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장식.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 엄마가 날 낳고 미역국을 드셨을 텐데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리고 크게 이걸 10번을 외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애야 그 귀를 잡고 이제 걸리면 죽는 거야 그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때리지도 않아. 때리진 않는데 우리 정신적으로 힘들게 그러니까 만든다. 지금 생각하면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거 시키고 애들한테. 우리 엄마가 나를 낳고 뭐 미역국을 드셨겠지 막 그러면서. 우리 학교에 여자 국어 선생님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유일하게 때리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절대 때리지 않았는데 저만 때렸어요. 그 사람.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처벌을 그런 그 뭐라고 하지 그런 쫄차리를 시키면 절대 안 했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나는 맞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복잡시키는 것도 절대 안 했습니다. 근데 안 했냐고 했잖아. 나는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맞아도 절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걸로
오래 갔어. 나중에 이제 전문적인 운동선수가 됐을 때 그때 했던 그 하체가 그래서 도움이 많이 그때 됐다? 백신을 맞은 거야. 근데 요즘에는 그때 그 벌 많이 받았던 아이들 남학생들 있잖아요. 네. 와이프들이 그렇게 감사해야 한다고 선생님한테. 그래서 너무 고마워. 그 생물 선생님 덕분이야 하면서 그렇게 감사한다고 그러더라고. 1번 버금 선생님의 그 알아들 수 없는 그 발음. 2번 그 영어 선생님의 그 달달이. 3번 저기 생물 선생님의 그 털브라. 선생님들 다 70 넘으셨겠네. 더 넘었을 수도 있겠죠. 그 영어 선생님 굉장히 나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렸을 때 백신을 잘 맞고 이렇게 온 거 생각하면 잘 자란 것 같은데 지금 또 더 오늘 아침에 이런 걸 보니까 여러분 진짜 건강하세요, 진짜. 저는 여전히 길에서 내 만나지 마소. 그래서 그걸로 저는 중학교 때 백신이 이렇게 성인까지 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버엔딩 스토리 196회 인생의 백신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때는 정말 좀 따끔하고 아프고 충격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그때 그 경험이 나한테 좀 도움이 됐구나 하는 것들 아마 여러분들한테 아마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뭐 크게 한번 싸웠던 게 이제 어른이 돼서는 잘 안 싸우게 된다던가 어렸을 때 막 고수톱을 정말 지겹게 쳤어. 그랬더니 나중에 성이 돼서 도박에 관심이 없다던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지난 날을 한번 보시면서 그때 나의 백신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리.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